각종 사회 비리에 처절한 똥침을 날려온 딴지일보가 마켓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검증해 믿을 수 있는 상품들을 은하계 최저가로 판매하여 명랑한 소비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딴지마켓. 이제 신뢰를 쇼핑하세요. 주소는 market.딴지.com.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신뢰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 27회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송채경화 기자는 방송 사상 최초로 원피스를 입고 왔습니다. 저 원피스 많이 입었거든요, 그전에도.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으셔서 그렇죠. 나날이 미모가 출중해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따가 감사합니다. 한미모 하시는 또 우리 국회 한미모 하시는 김재현 의원님이 나오시잖아요. 견제 차원에서 제가 좀 신경을 썼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을 하고 바로 화제 인물을 만나볼까 하는데 이 이슈 브리핑과 관련 있는 분이 오늘 게스트로 나옵니다. 네. 이슈 뭡니까? 브리핑을 먼저 하면 이제 BBC에서 우리나라에서 텔레그램 망명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참, 그 전에 재밌는 사진을 또 보내주셨어요. 아, 사진. 네. 이명 닭발이라고 여기도 홍대에 있는 주점이래요. 오빠가 잘해줄게. 그러면서 이 카우보이가 닭을 마치 말처럼 끌고 가고 있어요. 이명 닭발집입니다. 네. 그런데 왜 이런 집들은 다 홍대에 몰려있죠? 그러게요. 저희 집 근처인데. 몹쓸 곳이네, 그래가지고. 네. 전국에 다른 집들도 있습니다. 사진을 보내주시면 저희 소개하기로 하고요. 자, 텔레그램. 계속 화제예요. 네. 네, 텔레그램 또 자랑하시려고 그러실 것 같은데. 3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제 회사도 아닌데. 이게 다 김호준의 파파이스 때문이라고 그렇죠, 또 자랑하시려고. 이게 이제 메신저 프로그램이 원래 쓰는 사람들이 대략 300만 정도가 되면 일종의 티핑 포인트라고 뭐랄까 거기서부터는 1000만도 가고 2000만도 갈 수 있어요. 그런 지점을 막 통과했다. 그리고 영국 BBC에서도 우리나라의 텔레그램 망명 사태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 10월 9일에 영국 BBC 방송이 한국의 사이버 망명 사태에 대해서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방송은 한국인들이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 대규모 망명을 벌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짚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에 대해서 비판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짚었고 그다음에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행적이 묘연하다. 이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전 보좌관 출신 인사와 만났다는 루머가 돌았다. 대통령이 이 루머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하면서 검찰이 대대적인 사이버 검열 방침을 밝혔다. 그래서 사이버 망명으로 이것이 이어졌다.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네. 다만 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빼먹고 있어 BBC가. 파파이스에서. 그럼 어디로 가야 하냐.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는데, 그게 빠졌어. 네. 아니, 아주 허술한 언론이라고 볼 수 있죠. BBC 그 기사 중에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루머를 차단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단속하겠다고 공포를 했고 한국의 5천만 국민 중 3,500만 명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메시지 전송 앱인 카카오톡이 그녀의 첫 번째 목표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분석을 했네요. BBC뿐만 아니에요. 도이체벨레라고 독일 매체에서도 비슷한 내용. 그리고 이거는 시카고 트리븐. 제가 가끔 보는 매체죠. 해석은 원활하게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거 야후예요. 야후. 야후에서 AP발로 기사를 보도했고 이건 더 버지라고 IT 전문지입니다. 꽤 큰. 하여튼 이 뉴스가 꽤 화제가 됐어요. 세계적으로. 신기하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건과 관련한 루머가 있고
그 루머 때문에 그 나라의 대표적인 메신저에 대해서 단속한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자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네. 근데 빠져나가는 대상이 또 유사한 일을 겪고 러시아에서 그렇죠. 사실상 망명을 한 네. 사람이 만든 거고 이게 스토리가 되잖아요.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카카오 대신 그 텔레그램을 파파이스 팀이 쓸 때는 우리밖에 없었거든요. 메시지를 보낼 사람이 없었어요. 파파이스 팀 내부에서만 보냈어요, 진짜로. 그렇죠. 몇 달 연결돼 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밖에 없었죠.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재밌는 기사가 또 있어요. 그 스마트폰을, 과거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보안에 취약하다고 해서 국정원 직원들은 2G폰만 썼거든요. 근데 국정원장이 바뀌면서 스마트폰으로 바꿨어요. 국정원 네. 직원들이. 그런데 그 기사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이버나 텔레그램 등 강청이 어려운 외국사 메시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정원 직원들은. 국정원 직원들의 핸드폰은 수시로 그러면은 상부에 의해서 보고되고 있는 건가요? 감청이 스스로 된다는 걸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네. 어쨌든 국정원 직원들은 텔레그램 쓰지 마라. 라고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저희는 더더욱 써야 되는 거죠. 그렇고, 오늘의 브리핑 넘어가기 전에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카톡 사태와 관련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대자보예요. 내용을 읽어보면은 어떤 분이 일종의 풍자죠. 자기를 연인으로 설정하고 읽어보면 알아요. 내용이 난 허위사실 유포한 적 없는데 왜 내 카카오톡을 뒤지는 거야. 응?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나 탈퇴했으니까 전보치라고. 그러니까 집착이 심한 남자친구한테 보내는 이제 편지 그렇죠. 형식을 빌려서 7시간 동안 어디 있었냐고. 핸드폰 보여달라고 했더니 사생활 침해라고 날더니 왜 내 건 뒤지는 거야. 뭐 이러는 거죠.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어요. 페이스북에서는. 네. 나는 이제 다 탈퇴했으니까 앞으로 전보를 치라고. 이게 재밌는 풍자인 게 텔레그램이 전보라는 뜻이잖아요. 또 네. 여러 가지 풍자가 되는 거죠. 네. 이런 게 있었다. 네. 알려드리고. 그리고 텔레그램 그 개발자인 드로프를 미남. 인터뷰한 네. 미남 드로프를 인터뷰한 억만장자 게다가. 언론이 있었죠. 팩트TV에서 얼마 전에 텔레그램 개발자인 파벨 드로프를 그 서면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이버 망명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드로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의 사이버 검열 문제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며 나는 당신들의 성공을 빈다. 내 개인적인 견해는 벤자민 플랭클린의 말에 잘 담겨 있다. 개인의 안위를 위해 자유를 포기하는 자는 둘 중 어느 것도 가질 수도 없고 가질 자격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안위도 자유도 갖지 못한다는 거죠.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자기가 개발한 텔레그램 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거죠. 네. 결국 그런 거죠. 중요한 선택의 기로. 응? 네. 텔레그램 와라. 그런 그렇죠. 얘기죠. 저도 인터뷰 한번 해볼까 해요. 아예.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데리고 가서 현지에서 인터뷰하시면 안 되나요? 까다롭기로 소문난 딴지 마켓에서 가장 높은 평점과 가장 높은 재구매율을 기록한 상품 유해화학 성분이 없는 약산성 식물 성분의 빅그린 투쓰리 샴푸입니다. 민감한 문제성 두피를 가지신 분이라면 딱 23일만 써보세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아이들을 위한 빅그린 베이비 4종 세트도 있습니다. 대기업 브랜드 PC는 비싸고 조립 PC는 AS가 불안하고 컴스테이션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저렴한 가격, 친절한 상담, 확실한 AS까지. 지난 1년간 딴지 마켓에서 이미 신뢰도가 검증된 컴퓨터 조립업체 컴스테이션. 컴스테이션이 조립하고 딴지마켓이 보증합니다. 컴스테이션. 자, 이런 전단지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어떤 건물에 올라와서 뿌렸어요. 네, 광화문에 있는 동화면세점 건물 옥상에서. 네. 뿌리고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제 꽃이 상징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크레이지죠. 플라워를 머리에 부착할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그런 상징으로 그렇죠. 받아들이잖아요. 네.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네. 크레이지 레이디라는 이런 상징을 담고 있는 전단을 뿌렸는데 이분이 잡혀갔어요. 무슨 이유로 잡혀갔습니까? 건물에 함부로 침입했다는 죄로 네, 잡혀갔죠. 그러니까- 전단지를 뿌렸다는 죄가 아니라 네. 건물에 이런 그림을 함부로 그렸다. 침입했다. 네. 이런 그림을 그렸다? 혹은 이런 전단을 뿌렸다가 아니고 왜 그 건물에 들어갔어? 무단으로. 이 제목으로 이분이 잡혀갔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런 풍자를 보고 사람들이 너무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각국의 대통령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찾아봤는데 오바마가 치킨이라고 불립니다. 총기 규제 있잖아요. 오바마가 총기 규제 법안을 내밀면서 사실은 미국의 이 총기 규제 반대론자 가장 강력한 사실 로비 집단이죠. 한 번도 어떤 대통령 성공한 적 없고 오바마도 실패했어요.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치킨이 비겁한 사람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오바마를 치킨으로 부릅니다. 그들이. 그러면서 이런 패러디가 본물 터지듯이 나왔어요. 이런 거 치킨이라고. 그다음에 그 이제 오바마가 오바마 케어라고 저기 뭡니까 의료보험. 의료보험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결국 이제 통과를 시켰죠. 네.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주술사를 상징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라는 건 겨우 이런 정도의 치료밖에 받지 못할 것이다. 새 것만 쓰고 라고 풍자하는 그림이죠. 역시 흑인이라고 비하하는 따지고 보면 굉장한 비하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 잡혀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화면에 담을 수조차 없는 풍자 그림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은 끊임없이 체포됩니다. 자, 이분을 모시기 전에 이분이 주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이런 포스터 현장 연행된 적 있고 노컷의 영상입니다.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새벽에 붙여야 이제 어떤 극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 아침에 이제 많은 분들이 출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새벽에 이렇게 붙여서 팝 아트 작가명으로는 이병하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하입니다.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말이죠. 백설공주 포스터. 사실 2012년 대선 전에 화제가 됐었죠. 이분의 작품 전시회도 있었어요. 벙커에서. 어차피 뭐 저나 이분이나 이쁨 받긴 글렀기 때문에 심지어는 벙커에 이분의 강좌도 있습니다. 개발세발 미술교실이라고 미술교실도 목요일마다 하고 계시고 그날 포스터 이건가요? 전단 뿌리려고 했던 게? 제가 만든 전단지가 굉장히 레어 아이템이죠. 그날 있었던 상황을 좀 일단 먼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한 20번 정도 나갔는데요. 거리에 가장 힘들었어요. 인쇄소를 못 찾았어요. 못 구했어요. 아, 인쇄를 안 해줘요? 도안을 보냈더니? 잡혀가 하시는 줄 아세요? 인쇄소 사장님들이. 현명한 판단이죠. 그래서 간신히 인쇄를 했는데 35,000장을 인쇄했습니다. 자비로요? 네, 제 돈으로요. 근데 35,000장이 그렇게 많은 건지 몰랐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저 한 장 줘보십시오. 네. 그래서 굉장히 레어 아이템이에요, 이거. 그래서 그걸 용달차에 싣고 갔어요. 광화문까지. 35,000장 인쇄하는데 얼마 드셨습니까? 말씀드리기 좀 그래요. 왜요? 이제 계속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몰래 어렵게 거래를 텄기 때문에 예. 트럭으로 싣고. 네, 그 광화문에 갔는데 그날 그 원래 그 계획이 한 4군데에서 광화문 근처 빌딩 옥상 4군데에서 동시에 이렇게 뿌리는 게 원래 작전이었어요. 근데 그날 새벽 1시쯤부터 비가 엄청나게 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사는 데가 이제 1층에 사는데 그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옥상에 올라가서 새벽 한 3시쯤에 테스트를 해봤어요.
한 몇십 장을 이렇게 던져봤더니 철판 떨어지시듯 그냥 퉁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뿌리는 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나갔는데 11시쯤 도착했습니다. 광화문에요. 오전 11시요? 네. 네. 근데 기적처럼 비가 그치는 거예요. 11시에. 기적처럼. 본인 체포되라고. 그래서 저를 도와주러 온 동료들한테는 이제 이거 지하철역에 뿌린다. 비가 와서 안 되겠다. 동료는 어떻게 선발하셨어요? 저의 이제 뭐 추종자들이 조금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좀 불편해하더라고요. 두려워하더라고요. 이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본 거거든요, 그 친구들은. 아, 이 내용을. 내용도 모르고 뿌리는 걸 도와주겠다고. 네. 크게 후회했겠네요. 근데 원래 작가님의 성향을 잘 아시는 분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저랑 잘 아는 사이죠. 네. 어느 정도 예, 짐작은 하지 않으셨을까요? 뭔가 뿌린다고 했는데? 하지만 이 꽃인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일단 그러면 지하철역에 뿌리고 다녀라 이러고 그래서 4,500불을 들고 동아면세점을 올라갔더니 거기 올라갈 수 있어요. 그냥 문이 열려 있어요. 아, 그래서 본인이 옥상. 혹시 문을 여신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거 침입은 아니네요, 적어도. 네. 그냥 문이 열려 있길래 그냥 옥상까지 갔어요. 12시에 시작했는데요. 거기 옥상에 올라가니까 이 턱이 2m가 넘어요. 그러니까 밖에 안 보여요. 네. 하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 돌아다니니까 이 디귿자로 된 사다리가 있어요, 구석에. 그래서 그걸 놓고 올라갔는데 그래도 안 보여요. 그래서 밖에 막 뿌렸는데 밖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죠. 예, 안 보이니까. 그냥 손으로 그냥 옆에. 뿌리기만 하셨군요. 네, 네. 그 옆에 던지듯이 그렇게 던진 거예요. 네. 그리고 내려가는데 아니 저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얼굴이 사색이 되신 두 분이 홀레벌떡 뛰어오시더니 당신들 지금 뭐 하냐고 지금 큰일 났다고 관리실에 계신 분들이세요. 네. 네. 그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 화를 내시는데 당신들 때문에 내가 잘리게 됐다. 저는 그걸 정말 생각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계속 사과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생각 못 했다고 미안하다고. 15분 정도 거기 있었던 거죠. 옥상에. 그때 이제 경찰분들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다. 광고 무슨 법이요? 네, 경범죄 중에 광고물법. 그러니까 근데- 전단지를 함부로 뿌리면 안 되는 뭐 그런 법인가요? 네네, 그런 거 있죠. 제가 예전에 전두환 붙일 때도 이제 그 혐의였거든요. 네. 아, 전두환 포스터 붙일 때도 네, 5개 광고법인가요? 5개 네. 무슨. 네. 근데 그래서- 그거는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그분들이 볼 때는 광고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이해 안 가는데. 네. 근데 이제 법정에서는, 무엇을 위한 광고죠, 이게? 네, 법정에서는 전혀 엉뚱한 것 같아 싸웠었죠. 그 집주인한테 피해를 줬느냐, 안 줬느냐. 예전 그 전두환 남의-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네. 그때는 그러면 적용된 법이 뭐였어요? 광고물법인데, 네. 실제 적용, 인정된 범죄 동기는, 허락 없이 남의 집 담벼락에 붙여서 집주인의 어떤 재산상의 피해, 어떤 정서적인 피해, 그리고 네. 동네 분들한테 어떤 감정적인 피해 뭐 이런 걸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아니, 그분들이 좋아했으면 어떡하려고. 그때 유죄 나왔어요. 2심까지 선고유예. 이 선고유예는 유죄인데 선고는 안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죄는 있으나. 네. 네. 이번에도 이제 뭐 그런 광고물법 위반이라고 그래서 체포됐는데 중간에 바뀌었어요. 혐의가 건조물 침입죄. 건물에 침입했다? 네. 네, 허락 없이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뭐 이제 그랬다는 건데 그러면 건물주가 신고한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고한 적 없어야 건물주가 신고해야 침입죄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네. 뭐 그거 갖고 뭐 7시간 넘게 열심히 조사하시더라고요. 뭐를 물어보면서 7시간 넘게 조사를 하신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이 내용을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그렸느냐, 이게 뭐냐고. 아, 작품 해설을 원하셨구나. 예, 아무튼 지금까지 보면 제 작품에 가장 관심 있는 분들은 경찰분들이세요. 가장 깊이 있게 작품에 대해서 네. 아니, 해석하려고 평소에 하시는. 문화생활을 잘 못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저한테 이게 내용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보신 분들 없으시거든요. 평론가도 이렇게 안 물어봐요. 근데 건조물 침입죄로 이제 혐의가 바뀌고 나서는
거기에 어떻게 올라갔느냐, 그 뭐 범죄인 줄 알면서 왜 올라갔느냐. 그런데 아니 그걸 어떻게 범죄인 줄 알고 올라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범죄로 성립했는지도 몰랐어요. 여하간 그래서 7시간 조사받고 작품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니 이제 이렇게 요령이 생겨서 계속 그걸 제가 대꾸 하다 보면 꼬입니다. 그래서 공격할 빌미를 줘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작품의 의도나 뭐. 정치 풍자 포스터고 예술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이렇게 심플하게만 대답했죠. 그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네, 맞죠. 네. 자, 이번에는 그러셨고. 그러면 이것도 스티커였죠, 이건. 네, 스티커였어요. 이거는 이제 뒤에가 종이배예요. 이게 세월호 관련해서 세월호 이후에 풍자하신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제가 이제 이름 붙이기를 다단계 예술, 피라미드 예술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에 나 이런 거 했는데 그때 13,000장을 인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국에 이제 뿌리고 싶다. 여러분들이 받아서 주변 지인분들에 나눠주세요.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108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몇백 장씩 108분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시 또 몇십 장씩 주변 분들에 나눠주시고 또 그 사람들 몇 장씩 나눠주고 그래서 이렇게 막 점조직이네. 네. 진짜 피라미드네요. 예, 그래서 피라미드 예술이라고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저도 모르죠. 만나본 적도 없고요. 그 중에 총 6분이 문제가 생겼어요. 붙이다가. 네. 재밌는 거는 하나는 이제 부산에서 걸리셨는데 이 친구가 그래피티 하는 친구예요. 그래피티 하는 친구들이 이런 거 귀신이에요. 붙이고 다니는 거. 그 따다다닥 붙이고 다니는데 걸렸습니다. 순찰차에. 근데 순찰차가 안 내리고 따라오더래요. 계속. 그리고 어느 순간 내리시더니 경찰분들이 계속 떼고 따라오시더래요. 이 친구는 붙이고 가고 경찰분은 떼면서 오고. 예술 행위에 동참하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행위예술. 강릉의 어떤 분은 그분이 강릉경찰서 의경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강릉경찰서 형사들을 잘 알아요, 얼굴을. 근데 형사들은 모르죠. 저기 대대장이 뭐 이병들 얼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알았어요. 이 친구가 이제 23장을 붙였거든요. 많이 붙이지도 않았어요. 23장.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집 앞에 형사들이 이렇게 잠복을 하고 있더래요. 얼굴을 아니까. 그래 몰랐. 아니 스티커 붙였다고? 네네. 잠복을 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이상하다, 왜 저 사람들이 여기 우리 집 앞에 와 있지? 이랬는데 다음 날 이제 오셔서 임의 동행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혐의가 있다. 그래서 그때 혐의는 뭐예요? 광고물법. 아니 그러니까 길에다가 내가 광고물을 붙이면 잠복 수사도 하고 CCTV에 사진을 그 인쇄해가지고 그러니까 탐문 수사도 하고. 그런 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대학로는 말이죠, 한 하루에 수백 명씩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경범죄거든요. 경범죄라는 거는 이제 법 중에 가장 밑에 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침 뱉고 담배 꽁쳐버리고 밥 먹다 튀고 뭐 이런 사람들. 소위 잡범이라고 하죠. 네, 잡범. 그러니까 경범죄 위반자를 경찰도 아니고 형사 4명이 갔다는 거는 아마 우리 전 세계에서 뭐 유일할 강간범아 10명쯤 가나 보죠. 포스터 몇 개 볼게요. 이것도 있고요. 이게 처음으로 잡혀가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전두환 전두환 때 처음으로 체포됐죠. 현장에서. 현장 체포되신 거고. 이게 언젠가요, 그러면? 전두환. 2012년 5월 17일입니다. 5.18 바로 전날이었어요. 네. 요게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고발이 되신 거죠. 이 포스터. 예, 이후에 이제 6월 28일 날 제가 부산에 가서 이거를 그 버스 정류장에 한 150장 정도 붙였었죠. 그리고 이걸로는 무슨 죄로 고발이 되셨어요, 그때? 공직선거법 93조 1항일 거예요. 거기 뭐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는 법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어요. 6일 차이로 걸렸어요. 6개월 중에 6일 차이로 제가 이 공직선거법 위반자가 됐더라고요. 공직선거법이요? 네. 6개월 차면 당시 박근혜 후보는 아직 출마 전인데? 7월 10일 날 이분이 출마 선언하셨거든요. 근데 네. 제가 붙인 거는 6월 28일이거든요.
이거 12일 전쯤에 제가 붙인 건데. 근데 공직선거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조사받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출마도 안 했는데 이 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냐. 그분, 경찰분 말씀은 누구나 다 이분이 대통령에 출마할 거란 거를 알기 때문에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 아, 미래 범죄를 미리 적용받은 거네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실 것 같은 분들은 지금 자수를 하셔야 돼요. 이거 판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그래서? 이거랑 그리고 그 후에 이제 11월 달에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포스터라고 이렇게 반반씩 그려서 이렇게 타이로 묶고 있는 코이노베이션 이렇게 써서 그거랑 같이 공직선거법 위반 그 두 개 다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합쳐졌죠. 그래서 국민참여재판 거기서 무죄를 받았어요. 아, 근데 또 항소를 하셔서 계속 항소하시더라고요. 대법까지 갔죠. 다 무죄 나왔습니다. 아, 굉장히 부럽네요. 네, 공직선거법은 굉장히 제가 관심이 많은 법이고 쭉쭉쭉 벌써 다 무죄가 나오셨군요. 네, 그거는 이제 무죄가 나왔었죠. 네, 선배님. 앞으로도 이런 작업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이제 작가님을 체포하게 될 경찰들에게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미리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런 일을 하고 왜 하는 건지. 그 한국에서는 그 이런 예술가가 행위 예술을 거리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낯선 장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소위 말하는 문화 선진국에서는 이거는 뭐 당연한 예술가들의 퍼포먼스거든요. 이거 뭐 관심도 없어요. 외국에서는 별짓을 다 하고 다니거든요. 한국에서는 이게 이제 이렇게 익숙한 장르가 아니라서 제가 하는 이 행위들이 이제 좀 뭐 예민하고 이렇게 불편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행위예술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 행위예술로 다루는 대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술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관심 있는 것이 예술의 사회적 기능입니다. 말하자면 당대 세상이 가진 사람들이 가진 의식이나 감성, 뭐 상식, 뭐 이런 가치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작품으로 발표하는 것이 예술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미술한 지 2009년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 작가가 프로는 아니지. 돈을 못 버니까. 전문 작가가 된 게 이제 5년째인데 예전에는 이런 거 안 했었어요. 정치인을 그린다는 생각 추워도 없었어요. 제가 우연히 이제 첫 전시를 뉴욕에서 했거든요. 운이 좋았어요. 맨 처음 만든 게 꽃미남 탈레반 병사였거든요. 미국에서. 냈는데 막 상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했죠. 우리나라 따지면 북한군을 예쁘게 그래서 전시된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해보자. 이래서 막 작품을 막 만들었어요. 그 만든 작품 중에 하나가 귀여운 독재자 시리즈라는 게 있었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독재자들이 있습니다. 가다피, 뭐 김정일, 뭐 이런 빈라덴, 뭐 이런. 그때는 이제 6개가 세트였어요. 그거를 전시를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이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과거의 독재자들이 현재는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듯이 그냥 바보 같은 이미지만 나온 귀여운 녀석들이다. 그러니까 현재 독재자들도 언젠가는 그냥 바보 같은 녀석들이 된다. 그러니까는 현재 독재자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써놓은 게 있었어요. 되게 멋있는데요. 네. 아 그래요? 네. 물론 영어로 썼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몰랐군요.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미지들이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떤 좀 남루하신 서양 여자분이 들어오셨는데 내가 써놓은 글을 한참을 보시더니 저한테 와서 이렇게 제 손을 잡고 말씀하시는데 루마니아 출신이래요. 근데 그 유명 독재자 있잖아요. 차우세스쿠라고. 네.
그 차우세스쿠한테 가족들이 총살을 당했답니다. 그리고 이분은 망명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 이름만 들어도 잘 몰랐거든요. 차우세스쿠. 찾아보니까 대박인 친구더라고요. 이 친구가 30만 명을 죽이고 난리가 아니에요. 슈퍼스타예요. 독재자계.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이 막 우시면서 차우세스쿠를 그려달래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그때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예술 작품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만난다는 거를 몰랐어요. 근데 누군가한테는 제 작품이 자신의 상처를 위로도 되고. 네, 그렇죠. 카타르시스도 주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구나 이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본인이 직접 말할 수 없거나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있었는데 그림을 보고 네. 위로도 받고 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섭게 하는 이 자도 언젠가는 희화화되는 대상에 불과한 인간이다. 이런 위로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정치인을 그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류의 행복을 가장 저해하는 게 각국의 정부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고 북한의 정부도 마찬가지죠. 그 정부의 상징은 대통령이에요. 그 정부를 어떻게 그려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잠시 동안 한국에 초대를 받아서 전시하러 왔는데 와 보니까 그때가 이명박 때요. 근데 여기 비속어 써도 되는데요. 쓰시고 잡혀가세요. 뭐 그러죠 뭐. 네. 이명박 이끼에 대한 피로도가 엄청난 거예요. 그때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럴 때 와보니까. 삑 하는데 삑 하지 않고 이분이 고소당하도록. 그래서 끼를 좀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맨 처음으로 그린 게 이렇게 침 질질 흘리고 있는 이명박을 아주 흉측하게 그려서 저 나치 옷 입고 있고 막 지휘관장 차고 있고 이거를 만들어서 종로에 처음에 붙였었죠. 그때 한국으로 돌아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을 때구나. 2011년 12월 달에 제가 그걸 만들어서 붙였는데 그때 솔직히 좀 처음이라 이게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제 한 장 붙이고 도망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첫 장을 딱 붙였는데 종로 2가 저 버스 정류장 중앙차선에 거기 붙였는데 바로 뒤에 있는 친구가 젊은 친구가 쥐박이다 이러고 막 소리 지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또 공감을. 네, 카타르시스를 준 거죠, 순간. 대중예술의 역할을 한 거지.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막 부르는 거예요. 여기 와봐, 여기 쥐박이 있어 이러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굉장히 그 희열을 느꼈어요. 예술가로. 이 모든 건 그 청년 때문에. 그 청년 욕을 했으면. 맞아요. 아무런 거기 그 현장에서 아무 일 없었으면 저 그리고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붙이고 있는데 50장을 다 붙였거든요. 네, 뭐 사진 찍는 사람, 뭐 환호 지르는 사람 막 굉장히 많은 거예요. 붙이는데. 그 제가 이제 굉장히 희열을 느꼈어요. 그래서 계속 그 뒤로 나간 것 같아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런 그림을 그린 이유도, 지금 말씀으로 보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그리는 것도 자연인 박근혜, 혹은 뭐 대통령 한 사람 박근혜가 아니라 정부를 상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당연하죠. 네. 저희 인간적으로 그분을 뵌 적도 없고, 인간적으로는 좋으신 분이실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 대통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혼의 수준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경찰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걸 보통. 예. 앞으로도 그럼 이런 일을 계속해 나가실 예정이시네요? 하는데, 내용은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지만, 그 형식은 조금 바꿀 생각입니다. 그 형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툭 하면 기소되니까. 뭐 하기만 하면 막 기소되니까, 이 연구를 좀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재판받고 그러는 게. 그렇죠. 예. 비용도 들어요. 예, 돈도 많이 들고. 돈도 들고, 시간도 뺏기고. 그래서 이제 법의 허점을 좀 피하는 형식을.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어때요? 이렇게 그렸는데, 1시간 후에 사라지고 막. 증거가 없어, 뭐, 이런 거.
그런 약품이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방법을 좀 연구를 해봐야겠네요. 아, 혹시 판매는 안 하십니까? 이거 사겠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이것도 뭐랄까요? 저는 이 전단지를 보고 지금은 경찰이 이 전단지를 뿌린 사람을 잡아가고 막 체포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 시점에 2014년 10월에 이런 전단지가 있었어 라고 그리고 뉴스에 났어 하고 다시 그 전단지를 몇 년 있다 구하려고 해봐요. 절대 없죠. 못 구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꼭 간직했다가 보관해야겠네요. 나중에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 사인 받아가지고 팔려고요. 근데 혹시 나는 그런 작품을 사겠다거나 혹은 후원하겠다거나 네. 그 팝아트 이게 하나의 팝아트고 행위예술인데 말하자면 그런 분은 없습니까? 다 생돈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다른 생각이 났는데 그 옛 작가들이 이렇게 유명인이 사주면 그걸 갖고 막 마케팅하는 게 있어요. 네. 김호준 총수가 제 거 사주시면 이거 마케팅 무지하게 잘 될 것 같은데. 오. 얼마만 돼요? 제가 보기엔 말이죠. 경찰 내부에 이 이하 작가를 도와주는 세력이 있어요. 왜냐면은 전단지로 하면 많이 봐봐야 몇백 명, 몇천 명 보고 끝났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인터넷 신문에 나. 그렇죠. 여기도 나와. 몇십만 네. 명이 보게 되는 거예요. 경찰 내부에 틀림없이 체포함으로써 이슈화 시키려는. 이분의 작품을 널리 알리려는. 네. 그리고 앞으로 옥상에 갔을 땐 말이죠. 누가 오면 문을 잠그고 감금이라고 하세요. 감금 당했다고 나는. 아니 어쨌든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물론 이거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술이라는 게 불편한 얘기 하고 싶은데 불편해서 못하거나 무서워서 못하는 얘기를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뭐 뉴욕에서는 칭찬도 받고 상도 받고 그러는 활동 여기서는 이렇게 체포당하고 맨날 쫓겨다니고 자기 돈으로 꼬라박아서 노가다 해서 이어질 수는 없잖아요. 아니 저는 그게 좋아요. 진짜로 그게 좀 아니 수수료 좀 달라니까. 15% 이상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같은 건 없으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 벌써 끝나는 거예요? 예술이 가진 이제 예술 용어로 하자면 모더니즘 시대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모더니즘이라는 거는 몇 가지의 이제 가치,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가치를 따라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술도 미술도 그때 당시에는 그 몇 가지의 그 가치만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는 정답이 없어. 내가 정답이야. 이러고 이제 자기 걸 막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시대가 된 거거든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억지로 누군가가 이렇게 드릴로 구멍을 뚫고 하나의 가치만 이렇게 딱 꽂으려고 하는 굉장히 언밸런스한 시대거든요. 우리는 그걸 밀어낼 자격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드릴을 우리는 좀 저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제 뭐 감청하고 뭐 사찰하고 이런 뉴스 나오면서 원래 연락 없지만 저한테 막 연락하고 그러는 거 되게 불편해하고 막 이런 거 저도 막 느끼거든요. 근데 그 폰에 이제 내 이름 뜨고 그러는 건 이제 막 두려워하고 그런 게 있어요. 전화 받는 사람이. 네. 근데 그런 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역사는 독재자가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우리가 이 다양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우리끼리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하 작가였습니다. 저희가 모신 이유를 알겠죠? 네, 멋있는 분이에요. 빨리 나가주세요. 고전이 얼마나 재밌는가를 은하계에서 가장 재밌게 설명하는 책. 딴지 편집장 너브리의 고전문학 읽은 척 매뉴얼. 아직 고전을 모르는 분들께 그리고 이미 고전을 알고 있는 분들께도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전국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딴지 마켓에서 구입하는 분께는 저자 사인본을 배송해 드립니다.
잡았는 공부 이 자식 빨개 아이가 너 뭐하는 놈이나? 에이? 너 뭐하는 놈이나? 뭐하는 놈이나? 안녕하세요. 경제학 교수 김수행입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가장 쉬운 수준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번에 새 책을 냈습니다. 김수인 교수의 쉽고 친절한 안내서 자본론 공부를 전국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도서출판 돌베개. 이것이 단순히 이하 작가님 사례만 그런 게 아니다. 뭔가 이렇게 표현의 자유들이 계속해서 제약받는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가 느끼죠. 근데 이게 단순히 분위기가 아니라 실제 사실은 여기저기서 이런 구속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번 국감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한 통합진보당의 김재현 의원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무려 2년 전인가요? 뉴욕타임즈 시절에 의원이 되기 직전이었던가요? 된 직후였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된 직후에 네, 언론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두드려 맞고 있을 때 그때 한번 모시고 2년 만에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네. 그 정청래 의원님이 저희 그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신데요. 그렇죠.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여기 나오면 참 재미있다고, 나랑은 잘 맞는 것 같다고 자랑하시다가 본인과 잘 맞는 것 같다고? 네, 본인과 잘 맞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다 자랑하셨다가 오늘 사실 이제 국정감사가 경기지방경찰청 국감을 진행 중이다가 제가 중간에 나온 거거든요. 그랬더니 어디가? 그래서 파이스 그랬더니 눈이 반짝이시면서 너도 그런데 나가냐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건 모르시죠. 그 정청래 의원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량은 약 한 10분, 15분이지만 그분이 한 1시간 이상 1시간 이상 떠드는데 그 불필요한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잘라낸 거거든요. 네. 본인은 그냥 즐기다 가시는 거죠. 네. 본인 대신에 김재현 의원이 나오는 걸 몰랐을 거예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네. 아니 그럼 나를 안 부른 이유가 그거였나? 자, 그래서 최근에 국감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밝혀내셨어요. 첫 번째가 경찰이 세월호 관련 집회들을 끊임없이 체증한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죠? 그런데 저는 당연히 경찰이 체증을 할 때 세월호 관련 모든 집회를 다 찍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 뭐를 밝혀내신지 알려주세요.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4월 16일 이후에 세월호 관련한 뭐 여러 집회나 기자회견이나 뭐 서명운동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증이 이루어진 건수를 확인을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471건, 서울에서만 444건이었습니다. 근데 황당한 것은 이 중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음해하는 그런 집회도 상당수 있었지만 그와 관련한 체증 건수는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에 뭐 127건까지 이렇게 체증이 된 경우도 있는데 이 체증 건수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쭉 많은 카메라 캠코더가 쭉 있잖아요. 그 중에서 본인들이 다 추려서 사람 수, 자신들이 이제 특정한 사람 수가 127이면 127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증을 해서 이 사람은 체증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고 결정하면 그 사람이 한 건이. 그렇죠. 예. 그래서 127명의 사진이 남았다는 얘기네요. 하루에. 네, 하루에. 네, 전날 하루에는 5월 24일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471건이면 뭐 중복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5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뭐 소환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건들이 전부 다 소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반대하는 사람이 찍힌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네, 한 건도 없고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 몇 가지 사례들이 확인된 사례들이 있으면 사실은 훨씬 많아요. 자, 이게 471건. 네, 아까는 네. 제가 준비한 자료였고 여기서 따로 이게 훨씬 낫네요. 이 여기에 기록된 숫자는 전부 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라는 그렇죠. 거고 추모 집회 이런 것들. 체증을
당한 기록 중에 예를 들어서 어버이연합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무수한 반대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도 체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이 사진이 이제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한 어버이연합입니다. 뭐 집회 성격은 아실 거고요. 하고 난 다음에 행진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위에 걸려 있는 플랜카드하고 그냥 정반대. 예, 그냥 길거리 플랜카드고, 예, 그것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횡단보도를 건너서 유가족들 그 유민 아버지가 있었던 광화문 농성장으로 진입 시도를 하는 겁니다. 농성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고성을 지르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불법 행진을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과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 상황에서도 체증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확인이 된 겁니다. 그분들은 다 알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이미 다 사진 파일이 경찰에. 그러니까. 그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인데요. 광화문의 KT 올레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진보단체가 기자회견을 하다가 저렇게 구호를 외치면 불법 집회라고 하면서 체증을 그렇죠. 합니다. 그런데 진보단체에서는 기자회견도 집회로 쳐버려요, 그냥. 그렇죠. 예. 네. 부산에서는 서명운동도 체증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체증을 하지 않았죠. 굉장히 많은데요. 무수하게 많은데 저희가 뭐 사진으로 확보한 게 얼마 안 되고 오다가 들은 바로는 그 광화문 광장에 동아면세점이 있고 동아일보가 마주보고 있잖아요. 네. 그 큰 대로변 사이에 화단처럼 형성된 섬 같은 공간, 그 안에서 매일매일 수십일 동안 이제 스피커를 틀어놓고 유가족들을 음해하는 그런 집회를 하신 단체가 있대요. 그런데 거기도 제지를 하지 않고 경찰이 체증 역시 하지 않았는데 유가족들에게 경찰이 해명한 것은 종교 행사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따져 물어봐야겠죠. 사실은 맞불 집회라고 불렀잖아요, 대부분. 네. 세월호 집회가 있으면 이런 집회가 있고, 그러면 이런 집회도 역시가 아니라 대부분 과격했거든요, 이런 집회는. 목소리도 훨씬 크고, 과격하고, 그리고 신고도 안 해요, 대부분. 근데 여기는 체증을 안 한다는 거지. 근데 사실 체증이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럼 뭐 그러니까 어떤 집회든 간에 체증을 하는 행위 이 자체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체증 활동 규칙이라는 게 경찰의 훈령 예규상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불법 행위자의 증거 자료 확보하기 위한 것이 체증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의에 좀 논란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체증이란 각종 집회 시위 및 집단 민원 현장 등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지점인데요. 여기서 이제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제멋대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아직 불법은 아니지만 예. 불법이 우려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8월 말에 좀 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비일비재한 사건이었어요. 8월 말이라고 한다면 한참 그 추석 연휴 전에 세월호 특별법 관련한 농성이 활발하게 일었었던 때고 한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유가족들이 농성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청운동사무소까지 오고 가는 추모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던 때였는데 그때 그 인근 주민 분들 중에 30대 부부셨어요. 주민이 영화를 보러 가려고 손에 영화 티켓을 들고 걸어가다가 경찰에 제지를 당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런 일은 굉장히 많은데 이분은 굉장히 용감하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경찰관이 자신의 부인에게 통행을 제지하면서 팔을 막았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와 관련해서 너무 이제 기분이 나쁜 상황이라서 그 경찰 누구냐, 우리의 통행을 막고 막말을 하고 체증을 한 경찰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정보 공개를 요청하신 게 있어서 그 자료를 오늘 받아봤는데요. 상황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부인께서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경찰이 손 안 댔는데 팔 댔는데 이렇게 비아냥 거린 거죠. 그래서 이제 비켜달라고 하고 그랬더니 주민이라는 걸 증명해 보여라. 신분증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분들께서 먼저 그럼 당신이 먼저 소속을 밝혀라. 소속과 성명을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경찰 간부가 옆에서 경찰 직원이 그걸 밝히려고 하니까 말해서 뭐해.
하지 말라는 식으로 소속과 성명을 밝힐 수 없게 제지를 한 거죠.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기분이 나빠서 정보 공개를 요청을 해서 정보가 공개됐어요. 경기지방경찰청의 땡땡 기동대 경감 정땡땡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답변서라는 걸 썼는데 너무나 기가 막혀요. 귀하께서 게재하신 글을 잘 읽어보았으며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해요. 사죄나 뭐 사과 이런 표현이 아니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요. 당시 시위대의 이동을 차단하는 과정이었고 주민의 거주 여부를 신분증으로밖에 확인할 수가 없어서 신분증을 확인하던 차에 부인께서 그러저러 해서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게 전혀 없다. 앞으로도 귀하의 가정의 행운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하면서 궁금한 것이 더 있으면 전화를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다. 뭐 이런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또 세월호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찰이나 체증 같은 것들이 이제 빈도수가 높아지면서 비난 여론이 높다 보니까 아주 이례적으로 얼마 전에 경찰청 인권위에서 자문기구거든요. 경찰청 인권위에서 의견 개진을 했어요. 의견 표명을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서 집회 시위 통제를 해라라고 하는 한 번도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적이 없었는데 의견 표명을 했고요. 뭐 그런저런 여파 때문인지 얼마 전이었죠. 9월 27일 날 대규모 집회가 있고 난 다음에 강신명 경찰청장이 자신이 이제 선체증하지 말라고 제지를 좀 했다. 체증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본인한테도 있었다. 이런 식의 기자간담회를 하긴 했는데 뭐 그건 확인을 해봐야죠. 자, 체증 그렇고요. 참, 그 전에요. 체증 카메라가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체증 카메라 가격? 예. 안 궁금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돈을 쓰는지. 네. 체증 카메라. 지난 5년 동안 체증 카메라 구입에 16억을 썼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예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캠코더 카메라 구입비인데 제가 요거를 좀 계산을 해봤어요. 예산에다가 구매 수량을 나누어서 계산해봤는데 2010년에는 이제 평균 대당 150만 원 정도짜리였는데 이게 쭉쭉쭉 올라가서 지난해에는 대당 35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능이 그만큼 좋은 카메라인 건가요? 그렇죠. 업자가 붙은 거죠. 업자가 돈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네. 그만큼 얹어가지고 판 건가? 도대체 이런 몇백만 원짜리 카메라가 수십 대가 이렇게 체증이 될 정도면 얼마나 자세히 집회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들의 사생활에 노출될까 싶습니다.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시민단체가 광화문 앞에서 풍선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건 시민단체가 아니라 이것은 보수단체가 DMZ에서 인근에서 북한의 비라를 날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막을 법이 없다라고 제지를 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시민단체가 이제 청와대 앞에서 풍선을 날리려고 하자 이번엔 또 청와대 그러니까 경찰에 와서 금지를 했어요. 못 날리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제 풍선을 날리려고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비행 금지 구역이라 가지고. 네. 청와대 반경 3.7km까지는 비행 금지 구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가 웃겼어요. 첫 번째 뭐가 웃겼냐면 풍선은 비행을 하지 않습니다. 풍선은 바람 따라 부유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웃고 말았는데 요걸 또 파고들었어요. 네. 의원님이. 국감에서 질의응답 하신 내용이 있으시던데요. 네, 논리적 허점을 찾아냈는데 말씀해 주시고 본인 자랑을 좀 해보세요. 자랑은 정청래 의원님 잘하시는 거고 그저께였는데 이 사연을 이 사건을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또? 네, 그렇죠. 그저께 서울지방경찰청의 국정감사 때였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하 작가님 연행 사건과 이 시민단체가 광화문에서 풍선 날리지 못한 그 두 가지 기사를 가지고 발언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휴전선 일대에서는 풍선을 날리잖아요. 그 풍선과
이 풍선이 매우 유사하거든요. 일부러 이 단체가 일부러 유사하게 왜 휴전선 앞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허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허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그 풍자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유사한 형태로 풍선을 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선 되는데 여기선 왜 안 되냐 이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비행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임진각도 비행금지 구역이면 거기도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임진각이 비행금지 구역인지를 열심히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이 다 달라요. 결론적으로는 비행금지 구역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국방부에서는 아니라고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럼 우리가 막 거기 가서 비행지 위에서 행글라이드 막 타도 돼요? 휴전선 위에서? 그래서 결론은 제가 조금 전에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슈퍼맨한테 연락 좀 해줘. 거기 날아가도 된다고. 질의를 했는데요. 타도 된답니다. 아, 진짜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서울에서 이렇게 금지를 했다. 비행금지 구역이라고.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자기는 모른다. 모르겠다. 서울에서 한 일에 지금 대해서는. 질의를 한 거는 이런 거죠. 청와대가 비행금지 구역이어서 풍선이 안 되면 DMZ에서 날리던 그 대북 전단도 지금까지는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못 막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도 비행금지 구역이면 거기도 안 되는 거고 거기가 되면 여기도 돼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지적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랬더니 서울에서 왜 그랬는지는 본인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휴전선에는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막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비행금지 구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인 해석이 굉장히 제멋대로인 것이 확인이 됐고 어제 오늘 해서 뭐 통일부, 수도방위사령부, 뭐 서울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 국방부까지 모두가 다 말이 틀려요. 사실 휴전선 일대에서는 본인들이 안 막고 싶어서 저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 규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을 안 하는 거고 광화문 광장에서는 사실 퍼포먼스잖아요. 그냥 그저 퍼포먼스일 뿐인데도 이걸 좀 강경하게 막겠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비행금지 구역이라는 걸 끄집어냈는데 여기서 이 말을 하고 났더니 스텝이 꼬인 거죠. 이게 엉뚱한 대로 불똥이 튀어가지고 지금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래서 상황이죠. 이제는 휴전선 위에서도 행글라이딩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제가 그걸 질문을 했어요. 했어요? 네, 했는데 한 10초 동안 말을 못하고 있다가 결론은 제가 판단한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판단하나요? 행글라이딩 타는 사람이 판단하는 건가요? 그럼 다시 한번 청와대 앞에서 날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분을 만났는데 저희 의원실로 찾아오셨어요. 집요한 양반이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막을 수 없다, 휴대전화에서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임진각이나 뭐 강화도 등등에서 패러글라이딩 열심히 타시겠다. 한 1만 명 정도 되는 동호회 회원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사실 이게 풍선 몇 개 굉장히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행위에 불과한데 이거 못하게 막느라고 이거 못하게 막느라고 자기들끼리 논리적 모순이 만들어서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지 아무도. 근데 이렇게 논리적 허점이 생긴다는 걸 파고들었다는 거죠.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이쪽으로 아주 많이 파셨더라고. 네. 또 하나의 사안이 뭐냐면 제가 살짝 말씀드리면 요게 뭐냐면 낙서입니다. 낙서. 광주의 어떤 벽에 누군가 이런 낙서를 했어요. 한국엔 저의 적이 있다. 그 이름은 종박주의자. 낙서를 이게 어떻게 이런 낙서가 있고 그 낙서가 이렇게 변했어요. 지금. 경찰에 지운 거죠. 또 예를 들어서 10월 19일 부정선거 이런 낙서가 있어요. 이런 낙서는 이렇게 지웠어요. 잘 지우지 지우려면 잘 지우지. 굉장히 흉측하게 만들어놨네요. 이거 부정선거라고 보이잖아 이거. 지난 3월에 광주 시내 외벽에 한 16곳 정도 되는 곳에서 낙서가 발견이 됐다. 그 낙서의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들이다. 이런 거라서. 근데 그때 당시에 경찰이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잠깐만요. 낙서 먼저 보여드리고. 이런 낙서도 있고요. 아니요. 요 낙서들은 제가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막 넘기지 마시고.
아까 낙서는 보셨으니까 바로 그런 낙서들이에요. 네. 아까 그런 이 사건의 범인을 잡는다고 광주에 사는 30대에서 50대 사이의 기초생활수급자 남성 모두의 신상 정보를 확보를 하고자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하필이면 남성의 기초생활수급자죠? 예, 본인들이 탐문을 해봤는데 용의자로 보이는 사람이 어떤 식당에 가서 자신이 뭐 기초생활수급자다 이렇게 증을 보이는 것 같더라, 뭐 이런 거고 용의자의 나이가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라고 했는데 광주에 5개 구가 있는데 그 구 중에 3개 구에서 신상 정보를 전부 다 넘겨준 상황이었죠. 그게 이제 3월달에 몇 명이라고요? 3천여 명 정도. 예. 이거 진짜 잡느라고? 열심히 하네요. 진짜 열심히 하네 경찰이. 네. 그래서 광주지방경찰청에 물어봤습니다. 범인을 잡았느냐? 못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때 뭐가 문제였냐면 2가지 죄목으로 수사를 한 거예요. 하나는 재물손괴죄. 뭐 남의 벽에다 낙서를 했으니까 재물손괴죄다. 오케이. 뭐 이건 뭐 이해가 되는데. 자범이죠, 자범. 예. 이하 작가님 잘 걸리는 자범. 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형사과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진흥팀과 보안수사대가 나서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게 돼요. 국가보안법. 이하 작가님도 그렇게 되실 수 있는. 네. 그 정도 되면 이거 올라갑니다, 가격. 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잡으려고 했어요? 네, 그렇게 밝혔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내사를 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뭐 도저히 안 돼서 내사는 종료했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붙일 했는데요. 수가 없어서. 예, 예. 내용이 어떤 거길래 국가보안법? 그래서 네. 예, 일단 내용도 보여드릴 테고 이 장면들이 뭐냐면 이 16곳 중에서 대다수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고 하는 큰 시설물을 짓는 공사장. 공사 외벽이에요. 근데 여기를 일부러 이렇게 그래피티를 할 수 있게 공간으로 마련해 놓은 거예요. 아. 문화 전당이기 때문에 공사 중일 때. 네. 그래서 넘겨보시면 이런 식으로 주최 측에서도 낙서를 해놓고 네,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낙서하라고 한 공간이었다, 그렇죠. 애초에. 네, 그렇죠. 대다수의 공간은 그러면 손괴가 안 손괴죄는 안 되잖아. 되네요. 손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아주 사적인 부분들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 장.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사람들이 계속 낙서해 가는 공간인데. 네. 그런데. 이런 식의, 요거는 바로 이런 장면이, 요 장면이 거기가 아닌 거예요. 아닌 것도 몇 군데 있긴 있었어요. 한 2-3 정도. 뭐 그런데 이런- 뭐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 예. 이것과 관련해서 왜 낙서범을 잡느라고 이렇게 무리하게 그 신원을 확보하려고 했느냐 막 질의를 했더니 새누리당 측에서 서청원 의원께서 도대체 낙서 내용이 뭐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이제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그래서 제가 그럼 낙서 내용을 달라. 낙서 내용을 경찰이 다 스프레이를 지워버렸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다. 낙서 내용을 달라. 그래도 낙서 내용을 받았는데 참 이걸 국감장에서 참 읽기도 민망한 낙서 내용들이었던 거죠. 읽어드리기도 민망한데. 아까 그 한국엔 자유의 적이 있다. 네, 제가 읽을게요, 이거는. 아, 네네. 네. 네. 남사스러운 건 제가 잘합니다. 네. 한국엔 자유의 적이 있다. 그 이름은 종박주의자. 12월 19일 부정선거, 뭐 이런 얘기예요, 대부분. 부정선거, 종박주의자, 부정선거 집단은 지옥으로, 자유의 적에게 자유는 없다, 뭐, 독재자 박근혜, 그런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대부분. 네. 부정선거 아니냐, 그리고 자유가 없어진 거 아니냐, 그리고 자유를 막는 것은 거꾸로 종북주의자가 아니라 종박주의자가 아니냐. 가장 험한 건 이겁니다. 부정선거 종박 집단 지옥으로. 네, 이런 내용들이 네. 북한에서 쓰는 표현을 이게 북한에서 썼던 표현이라고? 씨발.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범인은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잡혔다면 제 생각에는 뉴스가 크게 났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을 해서 무리하게 뭐 간첩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사주를 받은, 그렇게 연결해서 만들어내기 십상인 거죠, 이게. 그러면서 그 뭡니까, 남한의 그 여론을, 불순한 여론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벽에다가 이런 구호를 적어가지고. 스프레이 비용이 북에서 왔다고도 얘기를 하겠죠. 분명히. 스프레이를 누가 사줬나 막 그러면서.
이 사례가 여기에만 해당될까 아니면 이렇게 이제 그 아주 사소한 정부 비판의 사항을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의 불특정 다수의 신상 정보까지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지 않았나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예상키로는 충분히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히 벽에 열 몇 군데 그것도 대부분 낙서하라고 만들어진 벽에 정박주의자니 또는 단테 문구를 빌어서 지옥으로 이렇게 한 걸 가지고 북한에서 쓰이는 문구라고 국가보안법에 걸어볼까? 라고 실제로 의도했던 사건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이나 만약에 그죠? 그 범인을 잡았다고 했을 때 그런 문구로 국가보안법으로 걸어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없죠. 실제로? 없겠지.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상황들이 뭐 체증도 그렇고요, 뭐 풍선 날리기 항공법도 그렇고 국가보안법도 그렇고 굉장히 고무줄이지 않습니까? 어떤 법 집행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지금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가 아닌가 이것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글쎄 저는 박근혜 정권에서 상식 밖의 일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모를 것 같아요. 이게 국가보안법의 각하보호법인 거예요. 이게. 온라인에서도 그리고 풍선도 뭐 이런 전단지도 그리고 이런 낙서도 사실은 전방위로 우리 주변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김 의원님이 발견해낸 사례들인데 혹은 더 추적해서 진상이 뭔지 알아낸 사연인데 우리 모르는 게 얼마나 많겠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안 들면 말고. 그래서 의원님이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분야로 파고들 생각이십니까? 제가 사실 여기 나오기 전에 살짝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게 제가 어디 출연하고 나면 꼭 그 프로그램이 중징계를 당하고 우리 프로그램 말이에요. 어차피 뭘 해도 이뻐하질 않아요. 그리고 이건 뭐 국감장에서 나온 얘기고. 네.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표현의 자유, 방송 출연의 자유 이런 것이 다 박탈당한 상황이라서 계속 파야죠. 싸워야죠. 저희도 계속해서 이런 사안들 혹시 우리가 몰랐는데 우리가 말할 자유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제약당하고 잃어가고 있지 않은 건지 파헤쳐 보려고 하거든요. 의원님도 이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파헤친다고 하니까 오늘은 세 가지를 발견하고 질의하고 밝혀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건 말씀 다 하셨어요? 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 많이 하겠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한테는 앞으로 나올 필요 없다고 좀 전해주세요. 우리 갈아탔다고.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돼요, 이제. 네. 김어준의 파파이스와 항상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 작은 감사 이벤트를 제작진에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문화창작 집단 날이라는 데서 시민들과 크라우드 펀딩으로 함께 만든 반도체 소녀라는 연극이라고 하는데요. 관람을 원하시는 시청자분들은 김어준 파파이스 공식 페이스북 메시지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선착순 10명에게 2매의 초대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파파이스 공개 녹화 현장을 찍은 인증샷을 가지고 극장에 가시면 50% 할인된 티켓으로 관람을 하실 수 있다고 하고요. 슬프지만 또 재밌는 의미 있는 연극 반도체 소녀 관람 문의는 아래 자막을 참조해 주시고요. 가을 대학로에 오셔서 연극 한 편 보시고 커피는 벙커에서. 안 가셔도 되고요. 동영상 하나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저희한테 보내주신 분은 네, 김인영 작곡가님이신데요. 작곡가님 이걸 보내주시면서 자기소개를 짧게 해주셨는데 그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작곡가 김인영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방송 3사 어지간히 굵직굵직한 음악들을 작곡하고요. 얼마 전에 응답하라 시리즈를 마쳤고 아시안게임 그리고 곧 개봉하는 영화 2편 음악감독이고요. 살면서 가장 참담한 소식이었습니다.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실종 상태.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들, 어른들, 젊은 청년들이 시신이 되어 떠올랐습니다.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나날들이었습니다. 뭐라도 안 하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떼창을 함께 녹음했습니다. 고등학생들, 단원고 아이들을 가르치셨던 초등학교 선생님, 아티스트들, 기자들, 작가들, 눈물과 감동 속에 녹음을 마쳤습니다.
네. 그렇게, 자비로 영상을 제작하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영상을 보고 게스트를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말, 어떤 인사 내게 꺼내야 할까. 이젠 소용없지만 잘 가. 네가 서운해해도 이해할 수 없어도 조금만 헤아려 줄래. 내겐 너의 미소가, 내겐 너의 눈물이 전부였어. 그것만 기억해. 이젠 저 하늘이 품은 너의 작고 고운 세상이 내겐 전부겠지만 널 잊지 않을게. 너를 기억할게. 두려움에 떨던 널 지켜주지 못한 나지만 우리 기억 속에서 함께 살아가자. 사랑하며 추억 속에 이 손 놓지 말자. 내겐 너의 목소리, 네가 걷던 그 길이 소중했어. 그건 기억해줘. 이젠 저 바다가 품은 너의 작고 고운 세상이 내겐 전부겠지만 널 잊지 않을게. 너를 기억할게. 두려움에 떨던 널 지켜주지 못한 나지만 우리 기억 속에서 함께 살아가자. 사랑하며 추억 속에 이 손 놓지 말자. 작은 부탁 하나만 할게. 네가 그리워질 땐 나의 꿈속에 찾아와 줄래. 널 잊지 않을게. 너를 기억할게.
자, 김인영 씨에게 감사드리고요. 네, 이런 작업들은 왜 다 개인들이 하나 몰라요? 자비로. 그렇죠? 그러게요. 오늘은 어머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영석군의 어머님인데, 이 카톡은 어머님이 보내신 거고요. 자, 영석군의 어머님, 권미아 씨를 모시겠습니다. 아니, 저희 안녕하세요. 대기실에, 네, 안녕하세요. 대기실에 있을 때는 저하고 굉장히 농담하시면서. 농담하시면서 제 머리를 끄집어 당기고 싶다는. 근데 여기 나오시자마자 이렇게 우시면 어떡해요? 영석군은 며칠 만에 나왔나요? 사고 나고 5일 만에 만났어요. 아기를 처음에 살아있다고 한 3일까지는 정말 살아있다고 그렇게 믿었고요. 그리고 3일이 지났는데 이제 우리 생존자 애기한테 연락이 왔어요. 첫날에 같이 뛰어내렸어요. 어머니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배 안에 있으면 살아있겠구나 생각했는데 뛰어내렸다는 소리에 그때부터 정말. 그 친구는 그러면 마지막에 같이 뛰어내렸다고 하는 거는 잘못 알았던 건가요? 글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같이 뛰기는 많이 뛰어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발견되기는 배 안이 아니라 배 밖에서 발견됐나요? 그렇죠. 배가 이제 급격히 넘어갔을 때 아마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말려 들어갔다. 객실 안을 열어서 애들을 구한 게 아니라 해상 10m, 해상 20m 이런 식으로 그 보트로 왔다 갔다 하면 물결이 많이 치니까 그 복도 사이로 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으니까 그 애기들을 한두 명씩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애들이 아마 첫날에 다 뛰어내린 애들 같았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인상착이 나왔을 때 우리 애기가 아니길 그냥 살아있다고 생각하기를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한 며칠 지났는데 입고 간 옷이 인상착의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애 아빠랑 이제 아기를 확인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애들이 정말 많이 나와줬어요. 한 명 한 명 지나갈 때마다 우리 애기 아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애기가 만약에 우리 애기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만나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를 반복하면서 애기들 여럿이 봤습니다. 근데 애기 아빠는 우리 애기 바지를 보고 알고 저는 우리 애기 두상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애기를 만나러 가는데 바지를 본 순간 저는 우리 애기 머리 두상을 본 순간 걸음이 막 빨라지는 거예요. 우리 애기가 정말 맞을까?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애기를 봤는데 정말 자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저기 뒤져보니까 손톱이 너무 새카매가지고 그때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고통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발을 동동 구르고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그때 그 시간이 너무 악몽 같은 거라요. 그래서 그때 받으면서 결심했어요. 분명 다 살릴 수 있는 애들인데 우리 손에 이렇게 싸늘하게 그리고 살려고 발부둥했던 그 순간 그
숨 넘어가기 전까지 엄마를 불렀을 테고 아빠를 불렀을 텐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그 부모로서 그냥 지금은 그래도 일찍 나와줘서 고맙다 그러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진도에는 뼈라도 좋으니까 유가족이 되고 싶다는 그 가족 때문에 저희 마음 놓고 애기 이름 부르지도 못하고요. 어디 가서 펑펑 울지도 못했습니다. 예, 이를 악물고 그러고 조용하게 울었습니다. 어딜 가도 진도에 가도 죄인이고 법원에 가도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쟤네들이 우리 애기들을 다 죽였는데 난 여기서도 진도처럼 아무 힘을 못 쓰는구나. 왜 저런 사람들이 법을 보호를 받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뭘 한 것도 없는데 그만하면 안 되냐? 아직도 그러고 있냐? 그런 말들이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저희가 이렇게 자식 잃었는데도 슬퍼할 시간도 없었고요. 애들 보듬어 줄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런 정말 더러운 세상에서 살고 먹 같은 세상에서 살았더라고요. 애들한테는 바르게 커라, 하지 말아라, 그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줬었는데 지금 깨달았습니다. 애들 보내고 난 뒤에 깨달았고요. 일찍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있고요. 뭐가 제일 힘드세요? 몸이 편한 거? 몸이 편한 게 너무 가슴에 정말 그래서 애기들 위해서는 어떤 것도 참을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 부모님들을 정부에서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는 부모니까 끝까지 진실을 알고 끝까지 누군가는 많은 사람들이 연결됐겠지만 저희는 꼭 파헤치고 끄집어내고 썩었던 거 다 바꾸고 싶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꼭 할 겁니다. 오로지 분향소에 있는 국화 예쁘게 돼 있으면 애들 생화로 깨끗이 갈아준 날이면 애기 그 피부를 느끼고 싶어서 꽃발 딛고 저희는 국화꽃에다 얼굴을 묻습니다. 엄마 잘하고 있니? 내가 잘한다 그러면 엄마 아빠 다 힘낼게. 내가 칭찬을 안 해도 엄마 아빠는 끝까지 해볼게. 사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돈을 벌고 할 때는 우리 애기 뭐 하나 더 해주고 싶고 같이 다니고 싶고 그 시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부모들이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건데 저희 애들은 이제 16살 지났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저희 부모도. 단지 우리 애기들이 보고 있기에 우리 애기들한테 뭔가 미안하다. 그리고 그 진실들을 얘기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만하라 하지 마시고 저희들 보고 주변에 그 많은 그냥 하지 마라 하는 사람보다 더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요.
그 근처에 낚시를 가시더라고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그 정보보다 더 밉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다른 데 가서 낚시 가셔도 되잖아요. 생사가 걸린 사람들한테. 혹시 사람들이 힘이 들 때도 있어요? 이제 그만하라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지만 혹시 힘이 날 때도 있으세요? 그만하라 그래주면 저희 솔직히 얘기해서 반반입니다. 난 이 정도 하면 우리 애기가 그냥 그만해라 하지 않을까? 나도 우리 애기 좀 슬퍼하고 우리 애기 좀 만져주고 그러고 싶은데 그만하면 안 될까? 네. 근데 이제 그 앞전에 사고들이 몇십 년에 한 번씩 났잖아요.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안 해주면 이 세상은 계속 썩어가고 거기서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생을 마감을 해도 끊임없이 썩은 데서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에 더 힘이 남더라고요. 어딜 가나 우리 애기들이 따라다닙니다. 무엇을 봐도 무엇을 하고 있어도. 그래서 그 죄책감이 늘 따라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저 뒤에 사진을 보면 그 영석군이 저기에 어디에 있는 건가요? 예. 중간에 계신 분이 이지혜 쌤이십니다. 네. 너무 예쁘고 착하신 분인데 우리 애기들하고 같이 같이 별이 됐습니다. 그분 뒤에 하나 더 좌측 그게 우리 아들입니다. 네. 다른 아이들과 선생님 다 전부 다 못 돌아왔나요? 이번에 전원이 못 들어왔어요? 예, 한 친구는 살았는데요. 예, 그 애기도 그때 이후로 그냥 살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들어서 다른 데로 멀리 떠난 것 같아요. 학교에는 없습니다. 빈 교실입니다. 이반 전체가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네. 못 돌아왔나요? 네. 그래도 저희 애기들은 부모님 푼으로 일단 돌아왔습니다. 예. 저희 애기처럼 이렇게 금방 나와주고 그러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 선생님이 애기들을 다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못다한 이야기는 저희 이런 시간을 계속 가질 테니까 다시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오셔서 꼭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뭐 수십만 수백만이 아니라 여기 오신 분들한테라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아마 사랑이란 단어를 아실 겁니다. 나누는 것도 아시고요. 아픔이 무엇인지도 아실 것이고 양심이 무엇인지도 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거를 그냥 짧게 보고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 감정이 다 있고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눈물 흘릴 수 있고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주변에서 우리 유가족들을 욕을 하면 꼭 전해주세요. 그때 이후로는 저희는 애들이랑 다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삶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이 중요한, 목숨이 중요한 그런 걸로 바꿨습니다. 여기에서도 누군가 멈추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그 힘이, 우리 애기들 힘이, 저희 유가족 힘이 여러분들 가정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잡초를 뽑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잡초든 뭐든 같이 가는. 그 대신 썩은 나무는 꼭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석군의 어머니 권미아 씨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랄까요. 이게 훈련되거나 정제되지 않았지만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사실 생생하게 들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그리고 사실 사고가 난 직후에는 괴로운 가족들을 데리고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언론들이 되게 많이 노력을 했지만 지금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죠. 몸이 편할 때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는 너무 슬프네요. 네. 하마터면 저도 울 뻔했어요. 전 진짜 아버님 나왔을 때 꾹 참았는데 어머님 나오니까 진짜 눈물이 어쩔 수 없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반아이 사진 전체를 보니까 이렇게 많은 애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저 아이들이 다.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그만하는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거 어떻게 그만합니까? 애들이 왜 죽었는지 아직 잘 모르는데.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해서 저희는 이 코너를 계속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석군은 외아들이었어요. 우리가 퀴즈를 4개를 냈어요. 하나는 스코틀랜드 부정선거, 두 번째는 노벨 평화상 후보가 됐던 스노든, 폭란 시스템이 뭐고 그 시스템으로 뭘 하냐. 세 번째로는 스코틀랜드에 이어서 유럽 또 하나의 지방의 독립 투표를 정치하려고 한다. 어디냐. 그리고 2차 대전 당시 기획됐던 슬로건 3개 중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고 나머지 2개가 뭐냐. 그 지난 시간에 스노든하고 연결해서 스노든과 관련 다큐가 최근에 시작돼서 발표됐는데 그 다큐의 예고편에 나오는 첫 번째 나레이션이 있다. 내용이 뭐고 나레이터는 누구냐. 5번째 퀴즈였어요. 그게. 오늘의 주제와 연결된 스노든 얘기를 하나 더 해서 6번째 심화 퀴즈. 스노든이 왜 그 나레이터에게 메일을 보냈을까요? 그 나레이터에게 스노든이 첫 번째 폭로 메일을 보내요. 네. 그런데 그 나레이터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 예고편은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게 잠깐 보여드릴까요? Laura, at this stage I can offer nothing more than my word. I am a senior government employee in the intelligence community. I hope you understand that contacting you is extremely high risk. For now, know that every border you cross, every purchase you make, every call you dial, every cell phone tower you pass, friend you keep, site you visit, and subject line you type is in the hands of a system whose reach is unlimited, but whose safeguards are not. In the end, if you publish the source material, I will likely be immediately implicated. I ask only that you ensure this information makes it home to the American public. Thank you, and be careful. Citizen 4. Sorry, I don't know anything about you. Okay, I work for... Sorry, I don't know your name. Oh, sorry. My name is Edward Snowden. I go by Ed. Edward Joseph Snowden's the full name. 영어 잘하신 분들한테 딕테이션 해달라고 그러고. 근데 왜 하필 이 로라라고 하는 음성 들으신 여자 음성 그 사람한테 메일을 보냈을까? 굉장히 재밌는 사연이 있어요 거기에. 목소리가 좋아서? 재밌으라고 한 것 같은데 요 퀴즈까지 하고 10명을 뽑아서 저희가 치맥을 하는 걸로. 왜냐면 이제 대충 따져보면 말이죠.
11월 10일 전까지 방송은 2번인가 3번밖에 안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치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보내주셔도 되고 하나 골라서 보내주셔도 되고 그리고 꼭 본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해야 5대5 치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내주시고 오늘 주제는 사실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얘기죠. 표현의 자유. 네. 네. 근데 현 정권에서는 정권을 옹호하는 표현의 자유만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자유만 있으면 이건 표현의 감옥이죠. 현재 스파 우리가 감옥에 살고 있고 그리고 파파이스는 거기에 뚫린 가장 밝게 빛나는 창이다. 저는 아까 이하 작가님이 하셨던 그 말이 되게 와닿아요. 드릴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뽑아내야 된다. 이 말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창이라니까. 내 멘트로 끝나게 해줘야지 정말. 진짜. 오늘 꼭 여기까지 그래야겠어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